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엘라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이중주 네 번째 챕터 아픔을 위로하는 아픔을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혼의 이중주는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의 개정판이고요.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은 2010년에 출간돼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에서 스테디셀러로 이어져 왔던 예술 에세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프리다 칼로와 제클린 듀프레를 다룬 챕터는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챕터인데요. 문구 인용도 가장 많이 해주셨고 또 한 기획사에서는 이 내용으로 공연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좋아해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만큼은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영혼의 이중주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이라서 그럴 수가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에 실렸던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팠구나, 내가 많이 아팠구나 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프리다 칼로와 제클린 듀프레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와 제키란 영화를 보면서 미친 듯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 제클린 듀프레의 가슴을 찢는 첼로 소리에 펑펑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1시간가량을 더 울었다. 그러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다. 몇 년 만이었을까? 이렇게 소리를 내어 울어본 것이. 한동안 난 울지 못하는 병에 걸렸었다. 이걸 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마는 나는 그것이 일종의 마음의 병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정말 많이 울려고 노력했다. 아니, 나의 몸은 분명 울고 있었다. 입가는 울먹이고 어깨는 들썩거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이 말랐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내게는 눈물이라는 걸 흘릴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자연스레 우는 것을 포기했다. 울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았다. 울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기자 한 분이 나에게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만으로 5살 때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나에게 되물었다.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웠는지,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배웠던 장소는 어디였는지, 그때 나의 기분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그때 내 나이가 정말 5살이었는지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 어렴풋이 바이올린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은 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활에 송진을 바르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송진을 바를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바릅니다의 멜로디를 붙여 가르쳐 주신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니 내가 분명 레슨을 제대로 받긴 받은 모양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다고 알고 있는 그날은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들어서 아는 사실이지 기억하는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바이올린을 선택했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혼자 유학을 떠난 것이 만 13살 때이다.
그로부터 겪은 유학 시절의 외로움과 고독함, 인간에게서 느낀 배신감, 홀로 이겨내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부터 난 하루도 자유로울 날이 없었다. 난 이 모든 원망을 바이올린에 쏟아냈고 나와 바이올린의 애증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힐러리와 제키에서 제키가 어느 겨울날 러시아 연주 여행 중에 첼로를 호텔 발코니에 세워놓고 혼자 따뜻한 방 안에서 자버리는 장면이 있다. 그 추운 날씨에 첼로를 밖에 내몬다는 건 악기 연주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잔인한 짓이다. 악기에게 그 추운 러시아의 밤을 견디라는 건 악기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었다. 뒤풀에는 그만큼 첼로가 싫었던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연주 여행을 떠나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운명으로 몰아넣은 첼로가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것이다. 그녀는 무척이나 외로웠던 것 같다. 무대 위에 화려함 뒤에 숨은 외로움. 뒤풀에는 이런 슬픔과 고독을 그녀가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첼로를 연주하며 표현한다. 혼신의 힘을 실은 엘가 첼로 협주곡의 연주는 그녀의 삶의 고통을 모두 담은 듯 절규한다. 그녀의 왼손은 흐느끼듯 빠른 비브라토를, 오른손은 가슴을 깊숙이 찌르듯 현을 파고든다. 그녀의 연주는 신음한다. 외로움, 고통, 고독, 절망, 한숨, 그녀의 인생을. 엘가 첼로 협주곡은 엘가의 후기 작품이며 기존 스타일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곡으로 고뇌, 절망, 죽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절규하며 슬퍼하는 듯한 뒤풀에의 연주는 마치 다가올 그녀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여 더욱더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린다. 뒤풀에는 어렸을 때 종종 그녀의 언니인 힐러리에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전신마비가 걸릴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올 비극을 어렸을 때부터 예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근육이 천천히 마비되어 죽게 되는 다중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너무도 일찍 화려했던 연주 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15년간 투병을 하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친 그녀의 삶. 그녀는 사랑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뒤풀에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남편은 뒤풀에에게 무리한 연주 스케줄을 요구하고 그녀가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연주를 하기를 원했다. 뒤풀에는 남편의 이러한 숨막히는 기대와 요구에 지쳐 급기야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무렵 그녀는 한동안 그녀의 언니 힐러리의 동의 아래 힐러리의 남편, 즉 그녀의 형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연주 생활로 극도로 외롭고 우울했던 뒤풀에에게는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명성도 돈도 명예도 아닌 평범한 남편이 필요했던 것이다. 뒤풀에의 절실함을 안 힐러리는 이렇게 남편을 빌려주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 힐러리의 이러한 행동은 뒤풀에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힐러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풀에는 1973년 마지막 연주 후 14년 동안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는 고통스러운 병과 싸우다 급기야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1987년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인생을 그린 영화를 보고 몇 년 동안 메말랐던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처음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난 울지 않았다. 슬픔에 빠져 무기력하게 눈물만 훔치기보다는 오기로라도 견디려고 했던 것 같다. 삶의 상처받기보다 상처를 주고 싶었다. 그때부터 난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감춰놓고 나만 봤다. 어차피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연주가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절규가 내게 말했다. 아프다고,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너만 아픈 게 아니라고, 넌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아플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명의가 내린 처방전도 아닌 어떤 위대한 사람의 조언도 아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이를 만났을 때인 것 같다. 동질감.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나의 외로움은 위안을 받는다. 그녀의 연주는 메말랐던 나의 눈에 눈물을 되찾아 주었다. 나의 외로움에 위안을 안겨준 뒤프레의 연주처럼 나의 아픈 사랑에 위안을 준 그림이 있다. 뒤프레와 놀랄 만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다. 칼로는 뒤프레와 마찬가지로 평생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낸 화가다. 18세가 되던 해 그녀는 극심한 교통사고를 당한다. 척추, 쇄골, 갈비뼈, 골반이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는 11군데가 골절되었으며 오른쪽 발은 짓이겨졌다. 쇠파이프는 그녀의 복부와 자궁을 뚫고 나갔다. 이로 인해 그녀는 35번이라는 참기 힘든 수술을 거친다. 이 대형 사고는 그녀를 화가의 길로 이끌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던 칼로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천정에 거울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이 모두 자화상일 만큼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그린 그녀는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많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는 나이기에 자화상을 그린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의 자화상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변한다. 피 흘리는 전신, 온몸에 박힌 못과 화살 등 참혹스러운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칼로는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자신의 그림을 초현실주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그녀는 나는 절대 꿈이나 악몽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칼로는 뒤프레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힘겨운 사랑을 했다. 그녀는 멕시코의 유명 화가 리베라와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한다.
하지만 바람기가 많았던 리베라는 결혼 후에도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다. 칼로는 평생 리베라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 칼로 역시 남자뿐만 아니라 동성들과의 외도로 리베라의 질투심을 사곤 했는데 안정되지 못했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리베라와 칼로의 여동생과의 애정 행각이 밝혀지며 극에 달한다. 또한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의 반복된 유산은 그녀를 더욱더 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불안한 결혼 생활로 그토록 힘겨워하면서도 그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의 사랑은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머릿속엔 그의 생각뿐이다. 칼로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리베라의 모습처럼 나의 머릿속은 온통 그의 모습, 그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에게서 벗어나려고도 해봤다. 그를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불가능이다. 부서진 기둥의 그녀처럼 온몸에는 못이 박히고 내 중심은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얼굴은 눈물이 됐다. 칼로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나의 마음에도 눈물이 흐른다. 그를 잊지 못하는 고통, 그에게서 받은 상처, 칼로의 뇌리에 박혀있는 리베라처럼 내 마음에 그가 박혀있다. 빼버리면 더욱 아플 것 같은 못자국처럼 빼버리면 그 자리에 남겨질 구멍이 너무 커서 아픔이 철철 넘쳐오를 것 같아 함부로 빼버릴 수 없는 그 사람의 흔적. 상처받은 칼로의 그림처럼 내 마음이 말한다. 아프다고, 아프다고. 사랑에 아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어느 날 작은 사슴이라는 그림을 보았다. 사슴의 몸에 화살이 박혀있다. 사슴이 피를 흘린다. 피를 철철 흘린다. 화살을 맞아 아픈 사슴은 내 마음을 읽어준다. 내 마음에도 화살이 꽂혀있다. 상처받은 내 마음에서도 피가 흐른다.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의 마음은 화살에 꽂힌 사슴처럼 나를 힘없이 주저앉게 만든다. 칼로는 1953년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전을 끝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거치고 두어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심한 폐렴으로 47세에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사인은 약물 과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쓴 마지막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내가 떠나는 이 길이 기쁨이었으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그녀, 삶을 마치고 떠남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녀.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힘겨웠던 그녀의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여인의 마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땐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최고의 약이 될 때가 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그럼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보렴이 아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속상했지,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다.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어주는 칼로의 그림과 뒤프레의 연주처럼 아팠구나. 네가 많이 아팠구나. 네, 오늘은 영혼의 이중주 대신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버전으로 전체 챕터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